안녕하세요. 마을공화국 TV 세상만사 CCBB 직접 정치로 말 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행동 영등포당 이영희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영등포 직접행정 영등포당 대표 이영입니다. 예, 지난번 첫 번째 시사토론 했었죠. 네네. 어떻게 반응이 뜨거웠었습니까? 네, 저도 끝까지 못 볼 정도로 길어서. 그렇군요. 네, 저희 당원들한테 열심히 퍼날랐는데, 예, 예. 네, 한번 숙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토론 과정에서 또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 중에 네. 뭐 좀 쟁점이 된 사항이 좀 있었던가요? 뭐 내용적으로? 특별한 쟁점보다는 네, 왜 그래 좋은 말을 길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좋은 말도 짧게 해야 전달이 잘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개념 정리를 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제가 이제 말한 중에 네네. 민주당에 대하여 이게 왜 진보로 보지 않고 뭐 보수 중에 개혁 보수로 보느냐 내지는 뭐 중도 개혁으로 보느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견해가 있나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고, 뭐 한국 사회에서 뭐 진보 보수 논란을 했을 때, 지역마다 차이도 좀 있고, 또 뭐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양홍관 선생님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양홍관 선생님이나 저는, 학문적인 진보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지금의 양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저 당이 훨씬 더 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뭐 성향의 차이는 충분히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 선상에서 바라볼 때 일부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진보 진영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진보의 기준에서 본다면 한참 우리 두 당이 보수 정당에 가까운데 아니죠. 구구 정당이랑 그냥 그래요? 이제 보수 정당 정도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그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정치 격변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온 거라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정당을 혹시라도 뭐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민주당은 저는 좋은 보수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여론 진영의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본인을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층이 10%에서 많으면 15%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가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중도 개혁이다. 중도에서 개혁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한 30%에서 35%. 그 다음에 자기는 보수다. 내지는 하여간 보수 개혁 안에서 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30에서 35%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무당층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그런다면 여론 진영에서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국민들도 그 개혁 진영, 민주 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도 개혁 내지는 보수 개혁으로 바라보는 여론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지 않을까, 꼭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많이 불려주시는데 맞춰야죠. 예.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더 우리 한국 사회 여론 진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진보의 영역,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 시기에서 좀 쟁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또 네. 저한테 문제 제기했던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건데요. 하나는 국내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지금 현재 그 북측에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즈음에 펼쳐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정세 요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거냐 네네.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검찰의 사법 부분에 너무 집중된 권력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해서 검찰의 민주화 또는 권위적인 검찰을 탈피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기되어져 있는데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수완박. 네, 예. 오늘도 제가 법사위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호출이 들어와서 만나지 못했고요. 아마 법사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뭐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명하게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좀 저희들이 매몰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다양한 분들이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내용도 좀 있고 했는데 저희들은 좀 본질적인 질문이나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꼭 짚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검찰의 어떤 기소의 독점을 통해서 특정 사건이 뭐 검찰이 유리한 대로 몰고 간다든가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진영에 계속 찬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높고 깊게 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민주주의 원칙 안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 뭐 이렇게 약간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웬만한 이제 민주공화국 내에서 삼권 분립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축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왕이 아닌 구조의 공화국에 만든 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지금의 검찰의 부분은 분명히 제어되거나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검수완박이냐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논란과 이야기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얘기가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쟁점으로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 검찰의 이렇게 실천 과정 또는 그들의 활동 과정 또는 검찰의 모습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어떠냐 저쩌냐를 좀 놔두고라도 지난 시기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 왔는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 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학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사권을 좀 더 강화하자.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사권을 분리하자. 기소권하고 이걸 분리하자. 이것도 국민의 권리,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기서 검수완박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쟁점이 형성되는가는, 그거는 다분히 구체적인 지난 시기에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어떤 평가의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검찰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기 권한을 행사한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민주 시민들의 또는 우리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인 권리를 더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실제로 접근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꾸 뭐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라고 하는 형태로 논쟁거리가 돼버릴 수 있다. 문제 해결 지점을 못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뭐 어느 정도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 갈래로 나눠버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서로 각자 자기의 사례만 갖고 와서 서로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지금 양당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정권이 검찰총장을 추천한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이 또 그에 뭐 대통령과 뭔가 이런 검찰 관련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으로 또 귀결돼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검찰만 이제 저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양단의 어떤 문제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계속 양단의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민주적인 통제라는 그런 대부분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51%로 뽑은 대통령은 49% 됐고, 51% 대통령이 인사권을 하는 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뽑아야 될 수 있잖아. 자기 사람 넣을 수 있잖아.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뭐 검찰총장을 직접 국민이 뽑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 기소권에 대해서 시민의회에서 물어보고 이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뭐 기소위원회 이런 걸 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었는데 양당이 다 못했죠. 왜? 언젠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양당의 어떤 체계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쫄리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는 당론이 모였다면은 그거를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뭐 지는 거죠. 예.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의 그 국회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권한과 어떤 좋은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선의 어떤 패배의 다양한 어떤 그 이유를 찾겠지만 그런 모습을 저는 이번에 한번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뭐 많은 뭐 이제 그 시민들이라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그대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검찰의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를 하고 또 더 나은 방식의 수사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제대로 된 법적 공평한 체제 안에서 산다는 그걸 준다면은 이후에도 굉장히 지지받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다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다스는
이명밖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다시 지금 한동훈 그 검사가 발표를 한 걸 봤는데 이명박이 다스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이 검찰이 유전 뭐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나요? 거꾸로 되나요? 돈이 아니라 이제 권력이죠. 아무튼 그렇게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또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얘기가 굉장히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검찰의 상의거든요. 뭐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검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업보였다. 업보고 그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 공정이라고 하는 또는 뭐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분산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의 모습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또 인정되어진다. 이럴 때는 좀 다른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뭐 불공정성이나 미비함, 뭐 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스템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보완을 통해서 근본 문제는 해결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는 보완으로 또한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뭐 여기 다 계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법대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쪽으로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 자체가 누구를 형벌을 주고 누구한테 어떤 그 통제를 하는 거에 익숙하신 이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똑똑한 놈들은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게 이 전반적인 거로 있다 보니 이 정치도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검수완박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끝으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의 검찰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게 검사권,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권리와 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측면이어서 향후 이 검찰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권에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지금 헌법상으로는 검찰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거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18개 지청이 있어요. 18개 지청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이 지방검찰청 청장은 뭐라 그럴까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직접 선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또 민치의 시대로 좀 더 가면서 이 검찰권에 관련해서도 지청에 관련해서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 정도는 직접 선출해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 주장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검수안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오늘 이 얘기 이제 국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쟁,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침공이 가지는 지금 세계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왜 이게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침공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요런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고 이게 왜 러시아는 어떤 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지 자신은 어떤 전개 과정에서 어떤 목표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계의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길지 않지만 짧게라도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어떻게 보십니까? 왜 하셨다고 봅니까? 저도 많이 검색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뭐,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국제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이번 침공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느낀 거는, 이 전쟁의 역사라는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평화라는 것은, 그 전쟁의 역사에 잠시 쉬어가는 거지. 항상 평화로운 시대는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나라를 침공한 거지 않습니까? 무슨 내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언제든지 전쟁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상황을 다시 좀 이렇게 조명하게 됐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 키예프라고 불렀죠. 당시 수도를. 근데 지금 키이브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한국에 주로 이제 뭐 국방 역사라든지 뭐 이런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거의 저희들 관심 밖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되면서도 역시 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서 이제 한국도 다시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공부가 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죠. 질렌스키 대통령이죠. 가 이제 뭐 코미디언이고 뭐 국내 정치를 잘 못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 그 나라의 어떤 문제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실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치 경험과 투표의 경험이 있어 왔고, 그에 맞는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거를 이제 좀 편견 있게 보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로만 이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겠고,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대략은 세 개의 겹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개의 겹.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 세 개의 겹이 있는데, 그걸 뭐 삼중 구조 시스템에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 체제가 점점점 동유럽까지 확대되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좀 개입하면서 러시아는 고립시키는 형국으로 동유럽 사회의 나토의 동진 전략이 굉장히 추진되어졌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아주 서로의 갈등, 그러니까 협력적 체계 속에서 갈등 체계로 넘어가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런 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토 가입은 안 된다. 러시아로서는 아마 역사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속에서 주변을 반러시아 세력이 주변을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러시아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침공으로 느끼거나 자기를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사이에서 쟁점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선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호적인 지역이 있고 서방과 우호적인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과 우호적인 부분은 서쪽이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지역은 동쪽인데, 이쪽은 동쪽은 러시아 말을 많이 쓰고 서방 쪽에 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언어를 쓰면서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정치적 요구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 두 부분에서 작은 이제 전투가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제기하니까 러시아 정부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이쪽에 보니까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반란 세력인 거잖아요. 돈바스 지역의 그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서 그 지역적 전투가 계속 벌어진 거죠. 열전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삼중 구조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 점을 지혜롭게 어떻게 전쟁 없이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기회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외교 전략에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회를 놓쳤네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교적 선언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립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중립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거부하고, 미국은 뭐 중립화가 아니라 나토에는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주권 국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교적 문제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국가 내에 뭐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특정 국가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안에서 그러면서 지역 감정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어떤 정치인들이 그 격화를 더 격변으로 만드는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또 통합의 정치를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는 그 어떤 통합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외국의 국내 정치 참여를 용인하는 계속 그런 걸 했었고, 내부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 이 국가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하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일, 그러니까 뭐 친일이라고 표현하는 좀 뭐하지만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를 편하게 느끼면서 좀 가까이 해야 된다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경제 상대국으로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공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에서 계속해서 너는 친일이지, 너는 뭐 반중이지, 너는 친미지 하면서 일정 정도 그거를 종합적인 사고가 아니라 단전내리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더 그 부분을 혐오와 차별과 더 그걸 더 갈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결국은 한반도 내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더 촉발시킨다. 예.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비슷한 조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지정학적 중간지대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낀 거죠. 예.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러시아라고 하는 것과 유럽, 서방 이런 쪽이 중간지대로서의 우크라이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간지대에 있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거기다가 뭐 러시아, 일본까지 합치면 아주 더 중하죠. 이러한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그야말로 어떤 자기 모습을 가져야 전쟁을 넘어서서 이 중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뭐라 그럴까 번영의 길로 또 지속 가능한 나라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부의 정체성이 분열되면 이 분열을 틈타서 그것을 외세와 주변의 세력들이 끼어들고 관여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평화가 훼손되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국가의 진로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단순히 지금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그 분단의 문제도 역사로 좀 멀리로 돌아가면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어서 특히나 이때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부의 통일된 정체성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평화가 훼손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전쟁으로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전체주의로 가는 그래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아까 국가 정체성 얘기했을 때 뭐 예전에 우리 뭐 단일 민족이라서 뭐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뭐 이런 국가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상은 개인의 어떤 권리와 어떤 이런 활동을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공화국을 어떻게 계속 유지 관리할 건가에 대한 거에 대한 동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주로 이제 뭐 지역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 국가 정체성을 뛰어넘는 이 혐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 전 한국 정치를 봤을 때 그건 좋은 정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죠. 그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경제 성장이 됐든 뭘 하더라도 분명히 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뭐랄까요, 이제 갈라치기는 불평등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가난과 빈곤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삼키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아예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번 생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정체성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범죄율의 상승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자살률의 상승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정치를 보이지 못하는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게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국가 정체성 안에서 그냥 망하는 거죠. 예. 이 얘기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현재 나타나는 많은 갈등,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의 요소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분단된 조건에서 또는 중간에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첨예한 위기로 열전으로까지 이렇게 연계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에 관련한 우리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평화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외교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래서 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점에서 가닥이 잡혀야 될 건지가 지금의 이제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현재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리 독립을 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만큼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까지를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서로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는 가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토는. 그런데 이제 EU에 대해서는 그 결합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을 그러한 선상에서 중립화에 대한 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이 얘기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그리고 EU의 가입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중립화 요거는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에 관련한 이 영토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책의 관심거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약간 다른 접근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러시아 침공을 할 때 노 푸틴, 노워라고 나타난 러시아 시민들이 꽤 많이 이제 집회 시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좀 집중하는 그게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 오래된 독재자들이 외부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목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과도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서 잘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실각까지 갈 수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동유럽뿐만 아니라 EU 등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리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거기에서 같이 공생하는 어떤 나라로서 가야 되는데 지금의 러시아 침공은 결국 푸틴의 오랜 집권을 통한 오만한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이제 전체 세계에 있어서의 이제 민주주의 문제로 함께 또 연관되어진 문제여서 다음 주제로 한 번 더 심화된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우리 직접 민주주의에 다 진심인 분들이라서. 예, 좋습니다. 오늘 마을공화국 TV
세상만사 시시비비 직접 정치로 말을 걸다 이해 오늘 하나는 검소완박에 대한 국내 정치에 대한 토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관련한 국외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네, 하시죠. 예.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각자만의 그러니까 의견이라든지 해안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각자 들으시면서 각자만의 어떤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 드린다면은 아마 이 방송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봐요, 제발. 예.